나는 돼지국밥 한 그릇 사도는 1,000만 원 유럽 여행 어머니는 국밥이 딱이지 뭐 그날로 돈줄도 마음도 다 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는 올해 67 김순덕이라고 합니다. 부산 감천동 달동네 낡은 연립주택 반지하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오늘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 추석 때 일입니다. 며느리 소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이번 추석에는 저희 부모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온천 여행을 계획했어요. 좀 멀리 가게 되어서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못 갈 것 같아요. 대신 용돈 조금 드릴 테니까 맛있는 거 드세요. 그리고 택배로 온 건 고작 5만 원이 든 봉투 하나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어머님, 그동안 건강 잘 챙기세요. 국밥 같은 거라도 드시면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돼지국밥도 좋아하시잖아요. 저희는 엄마 모시고 온천 다녀올게요. 그 5만 원을 손에 쥐고 있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웃집 박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들고 달려왔어요. 순덕아, 이것 좀 봐. 화면에는 며느리가 올린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사돈 어른과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래 글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유럽 크루즈 보름간의 꿈 엄마와 함께하는 힐링타임 가족이 최고 행복한 시간들. 그런데 댓글을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온천 아니고 유럽이네. 크루즈 부럽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잖아. 진짜 효녀다 같은 말들이 달려 있었고요. 심지어 며느리 친구가 시어머니는 편하게 집에서 쉬고 계시겠네. 국밥이나 드시면서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며느리가 거기에 하트까지 눌러놨더군요. 그 국밥이나 드시면서라는 글귀가 제 눈을 파고들었어요. 마치 저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댓글로는 부럽다, 효녀네 같은 말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고요. 박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순떡아, 이게 뭐고? 사돈은 1,000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 보내주고 너는 돼지국밥 5만 원이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어요. 23년 동안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가난한 척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런 취급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부엌 찬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평생 모아온 진짜 재산이 말이에요. 이제 그만하자.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23년 동안 가난한 어머니 역할은 이제 충분해. 유럽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며느리 소영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에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말이에요. 어머님,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혹시 몸은 괜찮으세요? 하면서 안부를 물어보더니 차 한 잔 마시고 나서 슬쩍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어머님, 요즘 부산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감천동도 개발 예정지라고 하던데요. 혹시 이 집 말고 다른 곳에도 땅이나 집이 있으시지 않아요? 옛날에 어머님이 사놓으신 곳 같은 거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글쎄, 이런 달동네 낡은 연립주택 반지 하나 겨우 사는 내가 뭘 더 가지고 있겠어.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아갔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이 5만 원으로 절 무시했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돼지국밥 한 그릇 값으로 무시당한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그날 밤 5만 원 봉투를 앞에 두고 앉아 있으니 지난 2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김영수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게 49년 전이었어요. 그때 태연이는 겨우 19살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장례식 치르고 나니 통장엔 10만 원도 안 남았더군요. 엄마, 나 학교 그만둘까? 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을 때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안 돼. 끝까지 공부해야 한다. 남편이 살아생전에 태연이만큼은 꼭 대학 보내자고 했거든요. 병상에서도 공부만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고 제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거든요. 남들이 어려운 말하면 알아듣지 못해서 얼마나 위축됐는지 몰라요. 아들만큼은 그런 서름 당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사실 그리고 태연이가 공부를 워낙 잘했어요. 반에서 항상 1등이었는데 집이 가난하다고 포기시킬 수는 없었죠. 엄마,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라고 하던 그 아이의 눈빛을 어떻게 꺾겠어요.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공부는 해야 한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멸치 한 상자, 북어 반 상자 들고 다니며 골목골목 팔러 다녔어요. 발바닥에 물집이 터져도 어깨가 빠질 것 같아도 참았습니다. 아들 공부시켜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하지만 제겐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한번 거래한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절대 잊지 않는 기억력, 그리고 언제 어떤 생선이 많이 나올지 귀신같이 맞추는 감각이요. 1년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순덕이네 건어물이 제일 좋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2년째 되던 해엔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3년째엔 가게 2개, 5년째엔 5개까지 늘렸죠. 하지만 저는 아들 앞에서는 계속 가난한 척했습니다. 태연아, 엄마가 힘들어도 내 등록금만큼은 꼭 마련할게. 새벽에 시장에서 돈을 벌고 낮에는 눈물 연기를 했어요. 실제로는 이미 부산 건어물 유통업계에서 소문난 사업가가 되어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아들이 대학 졸업할 때쯤이면 저는 부산 전체 건어물의 30%를 유통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만 20여 명, 연매출 수십억의 회사였어요. 그런데도 태연이한테는 엄마가 시장에서 생선 팔아서 겨우겨우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제 돈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성공하길 바랐어요. 남자는 자기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갑자기 부자라고 밝히면 아들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몰려들까봐 걱정됐어요. 돈 때문에 진짜 인간관계를 구별하지 못할까 봐서요. 사실 저도 어려서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고생 없이 자란 아이는 인생의 소중함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아들도 저처럼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쓴맛 단맛을 다 알았으면 했죠. 한 번은 태연이가 대학생 때 친구들과 술 먹고 우리 엄마가 돈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한숨 쉬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아이가 정말 성공하고 싶어 하는구나 싶어서 더 숨겨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덕분에 태연이가 첫 직장 월급 받고 제게 20만 원을 주면서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하세요. 앞으로 제가 엄마 모실게요라고 눈물을 보였어요. 그 순간 이 아이의 효심을 지켜주자 싶었거든요. 제가 부자라는 걸 알면 그 순수한 마음이 사라질까봐 무서웠어요. 특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태연이가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몫까지 해내려면 반드시 고생을 통해서 단단해져야 한다고 믿었죠. 태연이가 서울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그리고 소영이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을 때,
또 승진해서 부장이 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내 아들이 정말 제 힘으로 해냈구나 싶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그때마다 가난한 어머니 연기를 계속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3년 동안 계속 가난한 어머니 연기를 한 거였어요. 그 사이 제 사업은 더욱 커졌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건어물 유통망을 구축했고 심지어 동남아시아까지 수출하게 됐어요. 스위스 은행에 몇십억을 예치하고 부산 해운대와 강남 땅도 여러 채 사놨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여전히 엄마는 이 낡은 집에서 돼지국밥을 좋아하고 즐겨 먹는 사는 사람인 척했어요. 며느리 소영이가 처음 인사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결혼하면 우리가 잘 모실게요라고 말하면서도 눈빛으론 가난한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하네라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준비한 음식을 보고 어머님 정성이 느껴져요라고 하면서도 거의 먹지 않더라고요. 젓가락만 몇 번 대고는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요라고 했죠.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도 집을 둘러보면서 어머님, 여기 오래 사셨나 봐요. 추억이 많으시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 말투가 언제까지 여기 사실 건가요? 라는 뜻으로 들렸어요. 태연이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저한테 슬쩍 어머님, 혹시 건강보험료나 생활비 부담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미리 선을 긋는 것 같았어요. 그때도 참았어요. 아들이 행복하면 되지 하면서요. 그런데 이번 추석 사건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연기한 가난한 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진짜가 되어버렸다는 거리요. 이제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돼지국밥 5만 원으로 무시당하는 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내일부터는 진짜 김순덕으로 살겠습니다. 부산 건어물업계 여왕 김순덕으로 말이에요. 유럽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며느리 소영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에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말이에요. 어머님, 급하게 부산 출장 왔다가 들렀어요.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몸은 괜찮으세요? 하면서 안부를 물어보더니 차 한 잔 마시고 나서 슬쩍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어머님, 요즘 부산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감천동도 개발 예정지라고 하던데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출장이라더니 이런 이야기 하려고 왔구나. 글쎄, 이런 달동네가 뭐 얼마나 하겠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알아봤는데 이 땅이 6억은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어머님 혼자 관리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릴까요? 그때 마침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사돈 박정희 씨가 들어오더니 인사했습니다. 사돈어른, 오랜만에 딸내미가 부산 내려간다기에 사돈 얼굴도 볼 겸 겸사겸사 저도 함께 왔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말이에요. 안 그래도 제가 은행에서 오래 근무해서 부동산 관리는 전문이에요. 요즘 같은 때 현명하게 처리하셔야죠. 둘이 번갈아 가며 말하는 걸 듣고 있으니 치밀하게 계획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저희가 미리 조사해 봤는데요. 이 토지 말고도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이 꽤 있더라고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혹시 제 숨겨진 재산을 알아챈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해운대 아파트 한 채, 강남 오피스텔 두 채, 그리고 여기저기 토지들. 어머님이 언제 이런 걸 사셨어요? 저는 당황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그게 뭐야? 나는 그런 거 산 적 없는데. 어머님 등기부등본에 다 나와 있어요. 아, 혹시 태연이가 어머님 모르게 어머님 명의로 해놨나 보네요.
효자네요, 정말.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들이 노리는 건 제가 아들 명의로 이전해준 재산이 아니라 아직 제 명의로 남아있는 진짜 큰 재산이었다는 걸요. 사돈이 슬쩍 웃으며 말했어요. 사돈어른, 요즘 상속세가 워낙 높잖아요. 미리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 태연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소영랑 장모님이랑 같이 계시죠? 저도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왜 갑자기? 엄마 재산 정리하는 거 도와드리려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엄마 명의로 된 게 꽤 많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아들도 이 음모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며느리와 사돈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님, 태연 오빠도 오고 있으니까 오늘 가족회의 한번 해봐요. 어머님 재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말이에요. 그래, 좋다. 가족회의 하자. 저는 그렇게 말하며 속으로 녹음기를 작동시켰어요. 며칠 전에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죠. 저녁 때 아들이 도착했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번득였어요. 엄마, 제가 알아보니까 엄마 재산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엄마, 제가 알아보니까 엄마 재산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관리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태연아, 엄마가 언제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 등기부등본 떼어보니까 해운대 아파트, 강남 오피스텔 같은 게 엄마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언제 이런 걸 사셨어요? 시장에서 생선 파시는 것만으로는 이런 재산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런 거였구나. 저는 그렇게 말하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내 진짜 재산의 일부만 발견한 거구나. 하지만 진짜는 이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모르겠지. 그래서 일단 저희한테 위임해 주세요. 제가 전문가들이랑 상의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볼게요. 며느리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어르신이 직접 하시기엔 너무 복잡해요. 사돈도 한마디 했어요. 사돈어른, 저희를 믿고 맡겨주세요. 은행에서 이런 일 많이 해봤거든요. 세 사람이 한 목소리로 제 재산을 넘기라고 하는 걸 보니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저 이런 일 해본 적 있어요. 어르신들 재산 관리하는 일 말이에요. 무슨 일을?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 자산관리 업무를 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이들이 제 정체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계속 모르는 척 했어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해줄 수 있겠구나.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잘 처리해 드릴게요. 그날 밤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녹음된 내용을 들어봤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계획적으로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할머니 연기는 계속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위임장을 들고 말이에요. 어머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것부터 작성해 주세요. 법무사도 같이 왔어요. 법무사라는 사람이 들어오더니 서류를 펼쳤습니다. 할머님,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일부러 돋보기를 꺼내며 천천히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이게 뭐 써 있는 거야?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 어머님,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재산관리 위임하는 서류예요. 그때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들이 제가 글뜻을 잘 못 이해하는 무식한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요. 사실 저는
50대에 야간 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어요. 사업하면서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부한 거였죠. 심지어 변호사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물론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이 서류는 포괄적 재산관리 위임장이네요. 이걸 서명하면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넘어가요. 법무사가 당황하더니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이 법률 용어를 아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텔레비전 법정 드라마 많이 봐서 조금 알지. 그런데 이 서류 뭔가 이상한데?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공격에 나섰어요. 소영아, 너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 자산관리 일했다고 했지? 정확히 어떤 회사였어? 그게 작은 회사였어요. 회사 이름이 뭐였는데? 며느리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야? 서류에는 박소영의 사기죄 전과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디서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좀 알아봤더니 너 예전에 노인들 상대로 투자 사기 친 전과가 있더라. 법무사가 황급히 서류를 챙기며 일어났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오해예요. 그건 정말 억울한 일이었어요. 억울해? 그럼 사돈 어른도 같이 알고 있었던 거네? 뭐려? 너네들이 짜고 내 재산 빼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뭔 일이에요? 소영가 울면서 전화했는데. 태연아, 너도 이 일에 끼어 있었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며느리와 사돈이 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하는 내용이었죠. 녹음기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어머님 재산이 생각보다 많네요. 우리가 잘 관리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뭔 일이에요? 소영이가 울면서 전화했는데. 태연아, 너도 이 일에 끼어 있었지?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42년 동안 키운 아들이 어머니 재산 노리고 있었다는 게 믿어져? 통화를 끊자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늦었어. 저는 그때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소영아, 너 지금 다니는 회사가 H&B 명품이지? 네. 그런데 왜요? 그 회사 대주주가 누군지 알아?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바로 나야. 내가 20년 전에 투자한 회사거든. 지분 60%를 가지고 있어. 며느리 입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너는 해고야. 사기 전과자가 명품 회사에서 일할 수는 없잖아. 어머님, 그럴 수는. 이미 인사팀에 연락했어. 오늘 오후에 해고 통지서 받을 거야.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말이에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그때 저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죠. 그리고 태연아, 너한테도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내가 다니는 회사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나야. 너네 회사가 매달 내는 임대료가 내 통장으로 들어와. 완전한 침묵이 흘렀어요. 23년 동안 가난한 어머니 연기했지만 이제 진짜 내 모습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 그날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공격하는 쪽이었습니다. 며칠 후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이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거든요. 정신적 피해와 부당해고라는 명목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기회를 기다렸거든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도 여럿 와 있었어요. 돼지국밥 할머니와 며느리 소송이라고 언론에서 큰 관심을 보였거든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모두 일어서십시오. 재판장이 자리에 앉자 서기가 사건을 호명했습니다. 2024년 가압 제876-545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 박소영, 피고 김순덕 사건을 개정합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원고 측부터 주장을 해보십시오. 며느리 측 변호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김순덕은 원고에게 사기 전과자라는 모독적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며 회사 대주주라는 지위를 악용해 일방적으로 해고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격권 침해이자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피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재판장님, 저는 피고 김순덕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직접 변론하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가난한 할머니가 변호사라니요. 저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씩 제출했어요. 첫째, 원고 박소영의 사기전과 기록입니다. 노인 대상 투자 사기로 3년간 복역했습니다. 둘째, 원고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증거입니다. 여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셋째, 제가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의 대주주라는 증명 서류입니다. 하나씩 증거가 제출될 때마다 며느리와 사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갔어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제 제 진짜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저는 김순덕, 한국 최대 건어물 유통회사 바다마트 회장입니다. 연매출 100억 원 규모의 기업이죠.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또한 부산 해운대 아파트 2채, 서울 강남 오피스텔 1채, 경주 펜션 1채, 울산 공장 부지 1곳, 통영 동피랑 쪽 리조트 1곳, 그리고 강원도 홍천의 콘도 1채의 소유주이기도 합니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어요.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자산만 30억 원입니다. 저는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라 한국 건어물업계에 숨겨진 거물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고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그런데 23년 동안 왜 가난한 척 했냐고요? 아들이 제 도움 없이 스스로 성공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아들 태연이 법정 뒤쪽에서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선의를 이용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 이들에게는 더 이상 관대하지 않겠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할머니, 앞으로 재산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제 이웃에 박현숙이라는 할머니가 계세요. 68세인데 가진 재산은 없지만 나눔을 실천하며 누구보다 부자로 사십니다. 주변의 어려운 분들께 매일 반찬을 만들어 나누어 주시고 아플 때 병원에도 모시고 가시고 외로운 분들께 말벗도 되어 주시고 작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서 알뜰살뜰 도움을 주시는 비타민 같은 할머니예요. 기자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신 박현숙 할머니께 제 작은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첫째,
박현숙 할머니께는 매월 100만 원씩 돌아가실 때까지 후원해 드릴 겁니다. 아들, 며느리한테 받지 못한 진짜 사랑을 그분께 받았거든요. 그분이 편안한 노후를 잘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도리라고 생각해요. 둘째, 제 모든 재산으로는 전국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문화공간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통합연립주택 시설을 짓겠습니다. 저처럼 외로운 할머니들이 서로 의지하며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 없는 아이들이 함께 모여 가족처럼 지내면서 꿈을 키울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쓸쓸하고 무서운지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챙기고, 아플 때 돌봐주고, 외로울 때 말벗이 되어주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외로운 분 계시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언제나 환영합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셋째, 아들 태연이와 며느리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연아, 소영아, 엄마 재산을 노리고 사기꾼 같은 짓을 한 너희들이 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제부터는 정말로 너희 힘으로만 살아가거라. 단 하루를 살아도 그게 진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기자님들과 방청석에 계신 분들까지 저에게 전해주시는 따뜻한 말씀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돼지국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모욕 때문에 23년간의 연기가 끝났네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67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돼지국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모욕 때문에 23년간의 연기가 끝났네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67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박현숙 할머니와 함께 돼지국밥을 먹었어요. 이번엔 정말 맛있었습니다. 현수가, 이제 우리 함께 외롭지 않게 인생을 살아보자. 고마워, 순떡아. 정말 고맙다. 우리는 서로 따뜻하게 웃으며 두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 23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진짜 이름을 되뇌며 잠들었습니다. 김순덕, 건어물업계에 숨겨진 거물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아는 한 사람, 김순덕으로 말이에요. 그날 밤 23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진짜 이름을 되뇌며 잠들었습니다. 김순덕, 건어물업계에 숨겨진 거물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아는 한 사람, 김순덕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돼지국밥 5만 원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순덕 할머니가 보여주셨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는 것들, 그리고 진정한 효도와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